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이거였어요. 놀란이 호메로스의 무덤을 더럽혔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I could take the throne. They're not giving up power to you or Odysseus.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인터넷은 이미 전쟁이었어요. 헬레네가 왜 흑인이냐? 트랜스젠더 배우가 왜 고대 그리스 전사를 연기하느냐? 저도 솔직히 예고편을 보면서 조금 불안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놀란은 애초부터 영웅 이야기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는 걸. 오늘은 2026년 가장 완벽한 영화 오디세이에 관한 리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romise me you will come back. What if I can't? 이 영화에 가장 먼저 따라붙은 논란은 역시 캐스팅이었습니다. 헬레네 역의 루피타, 신혼 역의 엘리엇 페이지. 개봉 전부터 인터넷은 시끄러웠어요. 왜 헬레네가 흑인이냐? 왜 트랜스젠더 배우가 고대 그리스 전사를 연기하느냐?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캐릭터보다 시대적 논쟁을 먼저 고려한 캐스팅은 아닐까? 직접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막상 보고 나니까 오히려 논란이 됐던 두 배우의 이미지가 캐릭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헬레네부터 봐야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에 나가기 전 페넬로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헬레네는 그냥 명분이야. 천척의 배를 띄운 얼굴. 그런데 영화가 보여주는 헬레네의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원작 신화에는 없는 설정이고 누가 만든 상처인지 영화도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메넬라우스가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붙잡고 한때 천척의 배를 띄운 얼굴이 이제는 500척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는 식으로 조롱하죠. 그래서 영화는 흉터의 범인을 알려주기보다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전쟁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며 이용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훼손된 아름다움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루피타의 캐스팅이 힘을 얻어요. 이건 루피타가 아름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헬레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떠올려온 금발의 백인 미녀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선택에 가깝죠. 어떤 얼굴을 데려다 놓더라도 여자 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진짜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남자들은 권력과 정복을 위해 전쟁을 벌였고 그 책임을 헬레네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네는 전쟁을 일으킨 여자가 아니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혼은 조금 더 정교합니다. 극중 신혼은 안티노우스 대신 어린 시절 전쟁터로 보내진 인물이에요. 10년에 걸친 전쟁을 통과했지만 화면 속 그는 여전히 완전한 어른도 그렇다고 더 이상 아이도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엘리엇 페이지의 캐스팅이 작동해요. 작은 체구와 앳된 인상, 주변을 채우고 있는 크고 거친 전사들과의 이미지 차이, 그 간극이 신혼의 미성숙함과 취약성을 별다른 설명 없이 보여줍니다. 트랜스젠더 배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역할에 어울렸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려온 남성 전사의 모습과 다른 이미지를 가진 배우를 그 자리에 세움으로써 영화는 신혼이 이 전쟁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영웅들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소비된 사람. 우리는 트로이 목마를 오디세우스가 만들어낸 천재적인 전략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트로이 사람들 앞에 홀로 남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해야 했던 신혼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죠. 오디세우스는 영웅으로 기록됐지만 신혼은 영웅담이 굴러가기 위해 사용된 장치로 남았습니다. 헬레네와 신혼. 한 사람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둘 다 영웅 서사가 완성되는 동안 자기 이야기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논란은 바로 그 자리에 구체적인 얼굴을 가져다 놓습니다. 루피타의 얼굴과 흉터, 엘리엇 페이지의 체구와 흔들리는 눈빛. PC주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이건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캐릭터를 바꾼 캐스팅이 아니라 캐릭터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논란을 감수한 캐스팅에 가까웠습니다. 김민경 편집자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 예고편만 보고 먼저 불안해했던 저를 이 영화가 다시 한번 단성하게 만들었습니다. You're pining me for a daddy you didn't even know. 논란은 명분으로 소비됐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얼굴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화 그 자체에 몸을 붙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외눈박이 거인, 사람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바다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와 괴물까지. 조금만 잘못 만들면 게임 속 보스전을 차례대로 통과하는 영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세이는 정반대예요. 영화의 배경 대부분은 실제 지중해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타는 갤리선은 실제로 항해할 수 있도록 건조했고, 맷 데이먼은 아이슬란드의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모로코의 강풍과 모래를 버티면서 연기했습니다. 영화 전체를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었다는 기술적 기록보다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온 건 바로 이 질감이었어요. 화면이 단순히 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물들이 실제 무게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파도가 배를 때리면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까지 같이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디세이의 판타지는 현실과 분리되어 보이지 않아요. 괴물이 갑자기 다른 영화에서 넘어온 것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 동굴과 저 바다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효과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키크롭스의 동굴이에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는 디지털 크리처가 아닙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로봇 타스를 직접 조종했던 배우 빌 어윈이 60피트짜리 실물 퍼펫으로 움직이면서 실제 동굴 안에서 연기했어요. 그래서 키크롭스는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믿겨요. CG로 만든 거인은 아무리 정교해도 어딘가 스크린 위에 떠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키크롭스는 동굴 바닥을 밟고 있고 병사들의 살을 씹어먹을 때 그 소리와 무게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란 영화가 신체 훼손을 길고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편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화면을 자르거나 피해의 결과보다 그 장면이 인물에게 남기는 충격을 보여주는 감독이거든요. 이번에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상당히 잔혹합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더 많아요. 어두운 동굴, 거대한 시선, 비명과 무언가가 씹히는 소리. 그런데 그 장면이 실물 장치와 배우들의 크기 차이로 촬영됐다는 걸 알고 보면 공포가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작은 인간의 몸을 부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판타지 어드벤처라기보다 거의 생존 호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괴함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이 바로 키르케의 섬이에요. 굶주린 병사들이 차려진 음식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르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얼굴과 몸이 천천히 뒤틀리기 시작하죠. 코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입과 피부는 점토처럼 늘어나고 인간의 얼굴 위로 돼지의 형상이 밀고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 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부모의 변신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기에르모 델 토로가 실사로 찍고 논란 특유의 무겁고 절제된 방식으로 다시 눌러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마법을 반짝이는 빛이나 연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살과 뼈가 실제로 변형되는 과정으로 보여주니까 이건 마법 장면이 아니라 완전히 바디호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강하게 남는 이유는 단순히 기괴해서만은 아니에요. 키르케는 말합니다. 돼지처럼 행동했으니 돼지가 된 것뿐이다. 낯선 남자들이 들어오면 결국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모습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실제로 부하들이 키르케를 공격하려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키르케는 이미 남자들의 폭력과 탐욕을 확신하고 있어요. 원작에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연인이고 그 섬에서 약 1년을 함께 보냅니다. 영화는 그 로맨스를 완전히 지워버려요. 키르케를 연인이 아닌 짧고 무서운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키르케의 매혹이 아니라 굶주림과 탐욕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각해보면 병사들은 마법에 걸린 뒤
갑자기 돼지가 된 게 아닙니다. 음식을 발견한 순간부터 허겁지겁 집어삼키면서 이미 인간다운 판단을 잃고 있었거든요. 마법은 그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꾼 게 아니라 그 순간 안에 있던 모습을 육체 밖으로 꺼내놓았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신화를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건 단순히 CG를 적게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괴물과 마법에 실제 무게와 촉감을 부여하고 그 판타지 안에서 인간의 몸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인간성이 얼마나 빠르게 변용되는지를 눈앞에서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Do you think life goes back to the way it was? That world is gone. 제우스의 법. 영화는 이 단어를 처음부터 꺼내놓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제니아. 낯선 여행자와 손님을 보호하고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환대 원칙입니다. 단순히 예의 바르게 살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야 했던 시대에는 누구나 어느 순간 낯선 땅의 여행자가 될 수 있었고, 오늘 내가 받아들인 손님처럼 내일은 나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니아는 낯선 사람도 일단 인간으로 대하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제우스가 직접 관장하는 신성한 의무였죠. 그런데 오디세이가 시작될 때 이 법은 이미 사방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타카에서는 구혼자들이 오디세우스의 궁전에 들어와 가축과 음식을 축내고 페넬로페와 왕위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손님이 주인의 자리를 통째로 빼앗으려는 거죠. 그리고 트로이에서는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포기한 척 물러난 뒤 커다란 목마를 해변에 남겨둡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선물,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물. 트로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믿고 자기 손으로 목마를 성 안까지 끌어들이죠. 그리고 밤이 되자 선물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기어나옵니다. 성문을 열고 도시를 불태우고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 구분 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는 단순히 천재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선물에는 악의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 신에게 바친 물건은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낯선 존재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전쟁의 무기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성문은 열었지만 그 승리를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셈이죠. 그래서 영화 후반에 나오는 우리는 제우스의 법을 깼다, 영원히 라는 말이 무겁게 들립니다. 그날 규칙 하나를 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 선물 안에 병사를 숨긴 뒤에는 다음 선물을 순수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손님이 주인을 죽인 뒤에는 다음 여행자를 흔쾌히 집 안으로 들이기 어렵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에서 사용한 의심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대가 나를 속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속이고, 상대가 나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칼을 꺼냅니다. 이 논리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만남은 전쟁이 돼요. 앞에서 봤던 키클롭스와 키르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클롭스는 낯선 사람을 손님이 아니라 먹이로 바라보고, 키르케는 아직 폭력을 쓰지 않은 남자들을 미래의 가해자로 단정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와 부하들도 낯선 땅에 도착할 때마다 상대의 사정을 듣기보다 먹을 것과 전리품부터 찾습니다. 누가 먼저 법을 깼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져요. 서로가 상대방의 폭력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으니까요. 이타카의 구혼자들도 바로 이 붕괴를 반복합니다. 이들은 환대받는 손님의 자격으로 오디세우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를 이용해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하죠. 트로이 사람들은 평화의 선물을 믿었다가 도시를 빼앗겼고, 오디세우스의 가족은 손님을 받아들였다가 궁전을 빼앗길 상황에 놓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남의 집에 숨어 들어가 주인을 몰아냈던 방식이 형태만 바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 두 대사가 저는 사실 하나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제우스의 법을 깼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청동기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 트로이 목마 하나가 실제로 청동기 시대를 끝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화는 한 시대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에 가까워요. 선물은 함정이 되고, 손님은 침입자가 되고, 낯선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볼 대상이 아니라 먼저 제거해야 할 적이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왜 하필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법을 다시 꺼냈을까요? 전작 오펜하이머를 떠올리면 그 이유가 조금 선명해집니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어 전쟁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천재였고, 그 해결책 덕분에 역사 속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둘이 만든 것은 단순한 승리만이 아니었어요. 오펜하이머가 만든 폭탄은 하나의 전쟁을 끝낸 동시에 인류가 언제든 서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만든 목마 역시 트로이 전쟁을 끝낸 동시에 신성한 선물과 환대마저 사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남겼죠. 승리를 위해 사용한 방법이 전쟁 이후의 세상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오펜하이머 다음 작품으로 오디세이를 선택한 것이 저는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과학자와 가장 오래된 신화 속 영웅, 시대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지만 두 사람은 똑같은 경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세상이 지켜오던 선을 넘어도 되는가? 그리고 그 선을 넘어 얻은 승리를 정말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에서 이어져 온 무력 충돌을 보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말이 먼저 달라지는 걸 목격해왔습니다. 이웃은 적이 되고, 민간인은 숫자가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행위 자체가 배신처럼 취급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니아는 모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해답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하면 세계 평화가 찾아온다는 순진한 처방도 아니고요. 다만 논란은 전쟁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상대의 말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일단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마음, 그 최소한의 약속마저 사라진 뒤에야 폭력은 너무도 쉽게 정당화되니까요. 역사는 그 폭력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영웅을 기록합니다. 오펜하이머와 오디세우스. 하지만 논란의 영화에서 영웅이 된다는 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넘었던 선을 기억한 채 그 뒤에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뜻에 가까워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그 기억을 신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를 따라다닌 것이 신의 분노였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You gods don't speak in ways we understand. Who doesn't understand pain? 영화 속에서 신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세이돈은 폭풍과 파도로 존재하고, 제우스는 번개와 천둥으로만 느껴져요. 직접 모습을 보여주는 신은 사실상 아테나뿐입니다. 그런데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에게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화적인 연출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이 자신이 선택한 영웅에게만 나타나 길을 알려주는 익숙한 방식이죠. 그런데 영화 중후반, 이 장면들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드는 순간이 나옵니다. 트로이가 무너지던 밤, 오디세우스는 한 젊은 여인이 그리스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 병사들은 신전 안에 있던 아테나의 신상을 훼손합니다. 이후 오디세우스 앞에 나타나는 아테나는 바로 그 희생자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그 여성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테나였는지, 아니면 오디세우스가 외면했던 얼굴을 죄책감 속에서 신의 모습으로 다시 보고 있는지 끝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그 모호함 때문에 아테나를 오디세우스 바깥의 신이라기보다 그의 죄책감이 빌려온 얼굴에 가깝게 봤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희생자, 트로이 목마로 하나의 도시를 불태운 사람들, 귀향길에서 죽어간 수많은 부하들. 오디세우스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에게 벌어진 비극을 신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제우스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자신의 귀향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죠. 그런데 모든 것을 신의 저주라고 부르면 조금은 편해집니다. 부하들이 죽은 것도, 배가 난파된 것도,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도 자신보다 거대한 존재가 내린 벌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잠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는 그런 변명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디세우스를 대신 심판하거나 죄를 씻어주는 신이 아니라 그가 외면했던 순간을 계속 다시 보게 만드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신에게 쫓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쫓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작에서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포세이돈이 그의 길을 막으면 신들 앞에서 오디세우스를 변호하고 이타카에 돌아온 뒤에는 구원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죠. 그런데 영화는 인간 바깥에 있던 신의 개입을 줄이고 그 목소리를 오디세우스의 안으로 옮겨놓습니다. 신이 왜 침묵하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목소리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자기 안의 양심은 아닌가 질문을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물론 이 선택에는 대가도 있어요. 원작에서 인간을 압도하던 신들의 존재가 오디세우스의 심리로 좁혀지면서 신화 특유의 낯설고 거대한 감각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깊어진 각색이 아니라 고대 신화를 현대인의 죄책감 이야기로 평평하게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실보다 인간이 저지른 일을 신과 운명의 탓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만든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영화 중반의 또 다른 반전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건너온 침략자들에 관해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 역시 처음에는 자신과 상관없는 야만적인 집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보여주는 바다에서 온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바로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들른 섬과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바다에서 나타나 음식을 빼앗고 칼을 휘두르는 침략자였어요. 영웅과 약탈자의 차이는 누구의 이야기 안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끝낸 영웅이지만 트로이 사람들에게 그는 평화의 선물 안에 병사를 숨겨 도시를 무너뜨린 학살자입니다. 자신에게는 귀향이었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침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디세우스가 내린 모든 선택에는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목마가 필요했고 살아남기 위해 괴물을 속여야 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모든 선택이 언제나 오디세우스 자신이 살아남는 방향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함께 출발한 부하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오디세우스만 남아요. 왜 나만 살아남았는가?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는가? 그가 짊어진 건 단순히 죽은 사람들을 향한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 죽음에 관여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타카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궁전을 차지한 구원자들을 보자 오디세우스는 다시 칼을 들어요.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축내고 페넬로페와 왕위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환대의 법을 어겼고 오디세우스의 가족을 위협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을 모두 죽이는 순간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에서 했던 일을 자신의 집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문을 닫고 도망칠 곳을 막은 뒤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버립니다. 트로이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였고 이타카에서는 가족과 집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명분은 달라졌지만 칼을 든 사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귀환은 영웅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완벽한 결말이 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그의 안에 남은 전쟁까지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왕위를 텔레마코스에게 넘기고 페넬로페와 함께 다시 서쪽을 향해 떠납니다. 고대 그리스의 상상력에서 서쪽은 석양과 세계의 끝, 그리고 저승의 이미지와 자주 연결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해를 오디세우스의 실제 죽음이라기보다 영웅 오디세우스의 상징적인 죽음에 가깝게 봤습니다. 영화는 그의 육체적 죽음을 직접 보여주지 않아요. 몸은 살아서 이타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웅으로서는, 왕으로서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설 속 전략가로서는 그날 끝난 겁니다. 텔레마코스의 시대가 시작됐고 오디세우스는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리를 자기 손으로 넘겨준 거예요. You're a man who needs to control his fate. That world is gone. 원작에서는 구혼자 학살 이후 아테나가 복수의 연쇄를 멈추고 오디세우스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신화 속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완성돼요. 하지만 논란의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온 뒤 더 이상 과거의 영웅으로 살지 않겠다고 선택하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아테나가 오디세우스를 왕위로 돌려보내기 위한 신이었다면 그가 왕좌에 다시 앉는 순간 그녀의 역할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아테나가 오디세우스 자신의 양심이었다면 그 목소리는 왕관을 되찾았다고 해서 조용해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왕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서쪽으로 떠납니다. 전쟁은 영웅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만든 전략과 업적을 기록하죠. 하지만 논란이 바라보는 영웅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신과 운명의 탓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 영화는 끝까지 신들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를 벌하기 위해 바다에서 신이 올라올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외면했던 희생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자신의 결정으로 사라진 부하들의 목소리를 듣고 영웅으로 불릴 때마다 그 영웅담 아래 깔린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 그 기억이야말로 오디세우스에게 내려진 가장 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에서 가장 무서운 신은 포세이돈도 아테나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불러낸 신.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따라오고 승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목소리를 내는 신. 바로 죄책감입니다. The gods told you. Then I defied the gods. 자, 이제 이 리뷰의 마지막 숫자를 남겨보겠습니다. 오디세이의 평점은 별점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OTT와 유튜브 그리고 쇼폼이 일상이 된 지금도 왜 영화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직접 증명하는 감독이라는 것. 오디세이는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1막에서 3막 그리고 클라이맥스까지 관객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간다는 표현보다 가지고 논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익숙한 신화를 꺼내놓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전쟁 영웅을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바꾸고 괴물과 마법에는 실제 살과 무게를 붙이고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다뤄진 이야기를 이토록 새롭게 해석해냈다는 점은 영화적인 차원을 넘어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석만 무거운 영화도 아니에요. 바다와 전투, 키크롭스와 키르케,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하는 긴장감까지 작품성과 오락성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세이를 크리스토퍼 놀란의 또 다른 역작이자 2026년 영화관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작품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번 오디세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영화 속 아테나를 실제 신으로 보셨는지, 오디세우스의 죄책감으로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